안녕하세요, 소년간호사입니다. 저희 소년간호사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PDF북 널시피, 이번엔 벤틸레이터 편입니다. 널시피 벤틸레이터 편을 배포하기에 앞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임상에서 어떤 것이 중요시 되는지를 그 핵심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벤틸레이터를 알려면 저희 인체의 호흡 원리부터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 과정이 호흡이고 횡격막이나 다른 호흡근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음압이 발생하는 음압식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 벤틸레이터를 개발할 때는 인체의 음압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압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대하고 거추장스러운 장비가 중환자실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60년부터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됩니다. 바로 사람의 호흡 원리와 반대로 환자에게 공기를 직접 넣어주는 양압 환기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압식 환기 방법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정말 많은 벤틸레이터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틸레이터는 여러 종류로 개발되었는데 이 벤틸레이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 백잉 방법입니다. 가스를 환자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입과 코를 덮어주는 이 마스크를 피팅을 시키고 여기로 가스를 손을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119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도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인투베이션 시행 전이나 CPR 상황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스크를 통해서 벤틸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환자에게 뭔가 넣는 방법이 아닌 비침습적 방법이고 이를 NIV라고 부릅니다. NIV 환기 방식은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환자 얼굴에 마스크를 피팅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감과 통증을 줄 수 있고 피부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IV를 임상에서 적용할 때는 이런 프리세덱스와 같은 진정제를 소량 투여해 주는 것이 좋고 홈 제품을 이용한 피부 손상 방지 등도 같이 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의 치명적인 단점 리키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환자의 목에 관을 넣어주는 침습적 인공호흡기 방식이 있습니다. 인베시브 벤틸레이션이죠.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는 인투베이션을 통해서 기도가 확보된 후에 이런 장비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물론 튜브를 통해 매뉴얼 백잉도 해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삽관된 튜브의 종류에 따라서 기관 내관, 기관 절개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호흡기 종류를 크게 정리해 본다면 매뉴얼 백잉, 페이스 마스크, 메카니컬 벤틸레이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호흡 부전, 호흡곤란, 저산소축 회복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기를 잘 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도 신규 간호사 때는 벤틸레이터라고 한다면 의리의리하고 어려워 보이는 전문 기계들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흔하게 시행하는 백잉조차 벤틸레이터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벤틸레이터가 생소하신 분들이 벤틸레이터 조금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벤틸레이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틸레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작 변수의 이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벤틸레이터는 사람이 해주는 인공호흡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백잉을 짜고 풀어주고 짜고 풀어주고 이것만 하죠. 기계도 똑같습니다. 힘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느냐, 이만큼의 공기량만 넣어줘, 볼륨을 설정해주는 볼륨 컨트롤, 이만큼의 압력만 넣어줘, 프레셔를 설정해주는 프레셔 컨트롤 두 가지가 있고요. 백을 짜주는 횟수, 분당 몇 번으로 호흡시켜줄까? 호흡수, 이에 따라 공급되는 산소량이 있겠죠. 그래서 볼륨 또는 프레셔, 그리고 프리퀀시, FiO2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설정해준 압력만큼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압력이 들어가니까 이 과정은 흡기입니다. 그리고 호기 밸브를 팍 열어서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호기 과정, 프레셔가 뚝 떨어지죠. 호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다음 흡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폐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 기능적 장기량 상태로 돌아옵니다. 호기 기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흡기 과정의 볼륨이 올라가고 호기 때 내려오고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벤틸레이터 초반에 양압식 기계 환기를 적용하면서 폐로 공기를 넣어 주었더니 그 공기가 다시 폐를 빠져나오면서 뭐지? 폐포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면 폐허탈 또는 무기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폐포가 쪼그라드는 허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기 끝에 볼륨을 남겨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핍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처음 설정할 때 핍을 왜 늦게 발견했을까요? 본래 사람은 성대에서 2에서
3cm H2O 정도의 생리적 핍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기계 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관 내 삽관을 한다. 이 성대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핍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설정에서 핍을 설정해줘야 된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자, 핍은 기계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호기 때는 밸브가 열리면서 그쪽 밸브로 바람이 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호기가 이루어질 때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직전에 호기 밸브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로써 설정한 핀만큼의 양압이 폐폰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프레셔 그래프인데 흡기 때 프레셔가 올라갔다가 호기 밸브가 열리면서 프레셔가 뚝 떨어지죠. 근데 0이 아닙니다. 이만큼의 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핍이 없을 땐 쪼그라들어 버리고 로우 핍이 가장 기본입니다. 3에서 5 정도. 그리고 하이 핍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이는 ARDS 환자에게 산소화를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폐가 이만큼 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이너스 리턴이 감소되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을 너무 많이 설정해 준다면 폐가 계속 부풀어 있는 거예요. 과도한 인트라소락식 프레셔 증가로 폐가 환기하는 게 불가해집니다. 자, 번외로 핍은 중요한 개념이므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준다면은 인공호흡기에서 검사실을 가거나 할 때 백잉을 해주는데 엠브 백잉에 이런 호기 밸브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유지했던 핍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벤틸레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가 검사실만 가려고 하면 세추레이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핍 밸브에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핍 환자의 이송 시에는 핍 밸브 이용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리 레이시오, 흡기와 호기의 비율인데 가만히 저희가 숨 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기가 일반적으로 더 길어야 호흡이 잘 이루어집니다. 벤틸레이터를 통해서 환자의 호흡을 정확히 지지를 해주려면 이 흡기와 호기의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IE 레이쇼에 따른 호흡수 계산은 PDF 북에 있으니 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호흡수가 빨라질수록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의 비율이 짧아지면서 완전한 호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완전한 호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상에서 아이리 레이쇼는 1:2가 선호되고 인공호흡기 장비에서는 환자의 호흡수라던가 흡기 시간에 따라서 아이리 레이쇼가 자동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세팅값 정보를 잘 기록을 해 두어야 됩니다. 호기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불충분한 CO2 제거로 인해서 환자의 CO2 리텐션을 유발하기도 하고 오토핍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벤틸레이터에서 환자의 호기는 호기 밸브를 열어주면서 저절로 폐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가는 길, 기도가 폐쇄되거나 분비물이 쌓이거나 기도 수축 등으로 좁아진다면 호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로우 그래프를 보시면은 흡기 때 플로우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감소되죠. 유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호기 밸브가 열리면서 음압을 슉 들어갔다가 이 0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구간이 기능적 장기량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호기 때 플로우 그래프가 45도로 쭉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흡기가 시작됩니다. 기능적 장기량이 겨우 도달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은 오히려 기능적 장기량보다 밑으로 플로우 그래프가 빠져 있죠. 기능적 장기량 상태가 못 되고 흡기가 시작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폐에 저희가 설정해둔 핀만큼 공기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흡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오토핍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호기를 진짜 불충분하게 해보시겠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를 좀 빨리 해보면 뭔가 숨차죠. 기능적 장기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환자는 심한 불안과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더 과호흡과 빈호흡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토핍의 치료는 아까 원인들은 교정해주면 됩니다. 기관지 확장제 투여나 기관 분비물 제거, 아이리 레이쇼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 오토핍은 저희가 숫자만 보다 보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벤틸레이터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넣어주는 공기량이나 공기압, 볼륨 또는 프레셔, 그리고 어느 만큼 프리퀀시, 그리고 호기말 양압이 있고요. FiO2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이 흡기와 호기의 비율, 아이리 레이쇼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흡기, 호기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PDF 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흔히들 벤틸레이터 그래프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희가 환자에게 공기를 넣어줄 때 볼륨 또는 프레셔를 설정을 해두잖아요. 이와 반대로 이 가스가 기도를 통해 들어갈 때 발생하게 되는 기도 저항, 그리고 가스를 받아들이며 부풀어 오른 폐의 수능도, 폐탄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하는 이 흡기는 기도 저항과 폐탄성을 이겨내는 힘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저항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흡인, 분비물이 있고, 폐탄성이 나빠지는 원인으로는 폐렴이나 폐부종 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저항과 폐탄성을 이겨내면서 1회 호흡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호흡량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리고 1회 호흡량만으로 환자의 호흡 정도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평균을 나타내주는 분당 환기량의 개념도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타이달 볼륨, 미닛 볼륨 이렇게 표시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적정한 힘입니다. 환자에게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볼륨이나 프레셔를 세게만 주면 될까요? 그렇다면 폐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플로우를 권장하는 지침들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BW, 환자의 체중에 맞춰서 그 적당량을 골라주는 것이죠. 이는 환자의 신장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체중, Ideal Body Weight 또는 Predicted Body Weight라고 하는데, 이는 계산하는 표나 PBW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벤틸레이터 종류에 따라 이렇게 성별과 키를 넣으면 자동으로 PBW를 산출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내 최고 압력을 정해둔 것입니다. 이만큼의 압력 이상은 하지 마라 라고 지침을 주는 것이죠. 기도 내 최고 압력, PIP는 흡기가 끝날 때의 최고 압력을 의미하고, 이 P플랫은 이 흡기가 종료돼서 폐가 유지되는 그때 압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PIP만큼 프레셔를 주고 유지가 되므로 PIP와 P플랫이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흡기가 끝나면 혹이 땐 프레셔가 내려가고 저희가 설정해둔 P만큼 유지가 되는 것이죠. 볼륨 컨트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볼륨 컨트롤 프레셔 그래프에서는 PIP만큼 올라가고 폐가 펴져서 유지되는 구간 P플랫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가 PB입니다. 따라서 볼륨 그래프가 좀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간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 저항이 높아진 것이고, 이 아랫부분, 이 P플랫 부분이 높아졌다면 폐탄성이 나빠진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저항과 폐탄성을 볼륨 컨트롤에서는 그래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프레셔는 저희가 설정해둔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만 이 플로우와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설정해둔 프레셔만큼 볼륨이나 플로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도 저항이나 폐탄성이 증가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벤틸레이터를 모니터링할 때 타이달 볼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벤틸레이터를 세팅할 때 적정한 힘과 기도 저항과 폐탄성,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벤틸레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 용량을 보기 위한 기도 내 최고 압력, PP크, PIP라고도 표시하죠. 이에 따른 호기 시 1회 환기량, 환자가 숨은 잘 쉬고 있는지 호흡수, 그리고 흡기와 호기의 비율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ID 레이시오, 대표적인 모니터링 변수 4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 변수에 이상함이 감지되면 기계에서 알람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알람은 이렇게 미닛 볼륨이 낮다고 나오는 것이나 기도 압력, PIP가 상승됐다는 알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벤틸레이터 환자를 내가 잘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변화와 모니터링 변수의 이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므로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개념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학습한 필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는 벤틸레이터 모드와 그에 따른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지 못해서 적용했던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가 환자에게 어떻게 숨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모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자발호흡을 완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모드, 바로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모드입니다. CMV 모드에서는 가스를 전달해 주는 힘, 흡기 방식을 볼륨으로 할지 프레셔로 할지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VCMV 아니면 PCMV 이렇게 나뉘게 되죠. 볼륨이냐 프레셔냐는 각각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일단 가장 중요한 1회 환기량을 설정해줘서 환기량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설정해놓은 환기량을 정확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기도 저항이나 폐탄성과 관계없이 설정된 볼륨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설정된 볼륨을 무리해서 넣어줌에 따라서 바로 트라우마 같은 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간호사 입장에서는 VC 모드로 환자가 설정이 돼 있다 하면은 이 PIP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이 프레셔 컨트롤 모드는 설정된 흡기한 만큼 가스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기도 저항과 폐탄성이 올라가면 1의 환기량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흡기압을 정확히 설정을 해준 만큼 바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평균 기도압을 유지해 주는 걸로 폐포를 더 오래 확장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P플랫 부분이 볼륨 컨트롤보다 넓다는 것이죠. 폐를 더 오래 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대체로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적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기도 저항과 폐탄성에 따라서 1의 환기량이 변동되므로 프레셔 컨트롤 모드 환자를 간호하게 될 경우에는 이 타이달 볼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프레셔 컨트롤 모드와 볼륨 컨트롤의 그래프 볼 수 있고요. 기도 저항이나 폐탄성이 악화됐을 때는 프레셔일 때는 플로우나 볼륨이 떨어지게 됩니다. 볼륨 컨트롤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프레셔 라인이 더 울퉁불퉁하게 바뀌죠. 대신 플로우와 볼륨은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볼륨 컨트롤에서는 PIP를 잘 봐주시고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타이달 볼륨이나 미니 볼륨을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VC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나 요즘 또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ARDS에서는 오히려 VC 모드가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간호사 입장에서는 프레셔 컨트롤이냐 볼륨 컨트롤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될지만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MV는 강제 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환자의 의식이 깨거나 호흡 기능이 돌아와서 자발호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발호흡이 돌아왔는데 벤틸레이터가 세팅된 강제호흡만 시행한다? 환자는 숨을 쉬고 싶어 하는데 그 노력이 무시된다?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MV는 요즘 임상에서 보지 못하는 모드입니다. 벤틸레이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변수 하나가 새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페이션트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센시티비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다처럼 뭔가를 유발하다의 뜻인데 인공호흡기에서는 환자의 자발호흡을 알아차려서 호흡 지지를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한 번쯤 궁금하지 않았나요? 벤틸레이터가 환자의 자발호흡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환자가 숨 쉬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PDF북에선 이 트리거에 대한 걸 아주 강조해서 넣어놨어요. 트리거 민감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호흡 노력 정도를 인지해서 흡기를 유발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트리거 방식은 플로우가 있고 프레셔가 있습니다. 흡기를 감지할 때 유량의 변화로 감지할 것인가 아니면 압력의 변화로 감지할 것인가에 따른 모드입니다. 트리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벤틸레이터 서킷을 흘려보내는 소량의 플로우가 있는데 이 플로우가 처음에 기계에서 쏴주는 시작에 비해서 돌아오는 양이 적을 때 그 없어진 만큼 환자가 마셨구나, 자발호흡하는구나 라고 벤틸레이터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우가 민감하다? 조그만 유량의 변화도 환자의 자발호흡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둔감하다? 조그만 차이는 무시해버립니다. 큰 차이가 발생해야 환자가 호흡하는구나 라고 인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트리거의 개념은 벤틸레이터가 환자의 자발호흡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면 리퀴드처럼 소량 유량이 빠지기만 해도 다 자발호흡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하죠. 반면에 너무 둔감해버리면 완전한 CMV 모드가 돼버린 겁니다. 환자가 자발호흡을 해도 기계는 인정을 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트리거 수치는 장비마다 적정 트리거 수치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고 이는 장비마다 다릅니다. 같은 서버 제품이라도 서버 I는 트리거 수치가 상대적인 개념이라 1에서 10 스케일로 10으로 갈수록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서버 U는 트리거 수치가 절대적인 개념이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장비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트리거링이 좋냐 아니면 프레셔 트리거링이 좋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플로우 트리거링이 프레셔 방식보다 더 민감해서 주로 사용되나 환자의 리키지가 발생한다? 이게 근데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프레셔 트리거링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우가 많이 가해지는 네뷸라이저를 같이 적용을 해줄 때는 프레셔 트리거 방식으로 해주면 더 기계가 환자의 자발호흡을 더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기 CMV 모드에서 트리거 센시티비티가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모드가 ACMV 모드입니다. CMV와 작동 방식은 같지만 벤틸레이터의 트리거 시스템으로 환자의 자발호흡이 감지되면 그 호흡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정된 RR이 15회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 경우 환자의 상태창에 표시되는 RR은 20회나 25회로 세팅보다 더 많이 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AC 모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설정된 RR보다 환자의 RR이
색깔이 더 많다면 그 수치를 통해서 자발호흡 정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호흡이 없다면 CMV 모드처럼 그저 세팅된 대로 환자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임상에서 벤틸레이터를 적용하다 보면 CMV 모드는 볼 수 없습니다. 모두 AC, 어시스트 컨트롤 모드입니다. 앞서 배운 페이션트 트리거의 존재 유무의 차이죠. 자, 보시면은 PCMV는 저희가 설정해준 대로만 숨을 쉬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설정에서 AC 모드를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핑크색 보이죠? 벤틸레이터에서도 색깔이 바뀜으로써 트리거링이 환자의 자발호흡을 감지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프레셔 트리거링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공기를 마시면 그만큼 압력이 밑으로 감소가 되므로 이 구간이 자발호흡이구나, 바람 넣어줘야지 흡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트리거와 함께하는 AC 모드,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AC 모드에서 설정해주는 벤트 설정 값은 어떻게 될까요? 플로우를 제공하는 힘이 볼륨이냐 프레셔냐에 따라서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이 나뉘게 되고, 호흡수 RR, 호기말 양압 핍, 흡입 산소 분율 FiO2, 흡기 호기의 비율 IR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다음은 PRVC 모드입니다. VC 모드인데 PR, 프레셔가 레귤레이트드 하다, 균등하다. 프레셔의 한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볼륨 컨트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트라우마라고 했잖아요. PIP의 한계치를 설정을 해주면서 바로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드가 된 거죠. 자세한 설명은 PDF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C 모드를 적용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벤틸레이터가 환자의 자발호흡을 감지하면 호흡 지지로 한번 숨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호흡을 지지해줄 때 설정된 값만큼을 정확히 넣어줍니다. AC도 강제 모드이기 때문이죠. 환자의 폐에 들어가는 적정 공기량을 AC 모드 설정 값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자발호흡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발호흡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타이달 볼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AC 모드를 적용했는데 타이달 볼륨이 막 1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AC에서 설정해둔 압력만큼 자발호흡가 더해져서 나타나므로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SIMV 모드입니다. SIMV 모드에서는 AC 모드에서 설정해주는 변수 플러스 변수가 추가됩니다. 바로 프레셔 서포트 변수죠.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 그럴 땐 설정된 프레셔 서포트만큼 도와줍니다. AC 모드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AC 모드는 원래 초기에 설정된 프레셔를 더 더해주지만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SIMV 모드는 조그만 프레셔만 도와주는 것이죠. 만약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러면 프레셔 서포트를 낮춰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타이달 볼륨이 1000이 넘어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SIMV에서 설정해둔 RR만큼은 반드시 강제적 환기로 적용을 해주므로 환자의 호흡 역학이 악화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AC 모드에서는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을 때도 정해진 만큼 딱 넣어주고 있을 때도 딱 넣어주는 반면 SIMV 모드는 자발호흡이 없을 때는 설정된 만큼 딱 넣어주고 자발호흡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는 프레셔 서포트 값 정도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PCM AC 모드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게 VC 컨트롤에서 SIMV 모드인데 VC,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을 때는 볼륨 컨트롤을 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 그래프잖아요. 환자의 자발호흡 구간이고요. 자발호흡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볼륨 컨트롤처럼 쏴주는 겁니다. 자발호흡이 없을 때는 강제호흡, 자발호흡이 있을 때는 보조호흡. 자, 이렇게 해서 SIMV 모드 세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PDF북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임상에서 SIMV 모드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환자에게 인튜베이션을 시행하고 벤틸레이터를 적용했을 때 초반에는 ACMV 모드를 적용을 해주고 환자가 괜찮아지면은 SIMV 모드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PSV 모드, 자발호흡 모드로 변경해 줍니다. SIMV 모드는 오히려 환자의 기계환기 이탈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위닝을 목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상에선 ACV 모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PSV 모드를 적용합니다. PSV 모드는 환자의 호흡 부담을 감소하면서 1회 호흡량을 증대시키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자발호흡을 도와주는 모드죠. 프레셔 서포트 모드는 분당 몇 회 이렇게 딱 강제 호흡을 정해서 공기를 넣어주지 않고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호흡량을 더 도와주는 프레셔 서포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변수도 프레셔 서포트와 호기말 양압 핍 그리고 FiO2만 설정을 해줍니다. 자발호흡 모드의 PSV 모드인데 환자가 자발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달 볼륨이 저
점점 떨어지면서 호흡량이 보존되지 않으므로 환기역학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PSV 모드에서는 요 apnea 타임을 적용을 해줍니다. 무호흡 시간이라는 것이죠. PSV 모드는 환자의 호흡수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알랄이 너무 낮으면, 즉 무호흡하는 시간이 설정해둔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알람을 발생시켜서 백업으로 저희가 설정해둔 설정값만큼 컨트롤 모드로 넘어가서 환자의 호흡을 도와줍니다. 흡사 SIMV 모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apnea 타임 이렇게 그래프가 아무런 유량의 변화가 없죠. 이게 바로 무호흡인데 이게 일정 범위를 넘어가니까 기계에서 강제 호흡을 넣어준 겁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PDF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PSV 모드를 적용하는 환자가 숨을 너무 잘 쉽니다. 자, 그러면 호흡을 도와주는 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프레셔 서포트 값을 0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CPAP 모드입니다. CPAP 모드는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환자에게는 호기말 양압과 FiO2만 적용을 해둔 모드입니다. 주로 CPAP 모드는 오픈카를 타서 운전해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오픈카를 타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상태에서 숨 쉬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피부로 인해서 환자의 렁이 쪼그라들지 않아서 산소화는 잘 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지므로 이 CPAP 모드를 적용한다면 최대한 짧게 적용해서 익스튜베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벤틸레이터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PDF북에서는 요새 많이 쓰이는 ASV 모드에 대한 설정도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틸레이터에 대한 변수 그리고 모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타이달 볼륨이라든지 PIP라든지 벤틸레이터에서 다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보고 벤틸레이터 환자를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그래프를 알아야 환자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 그래프에서 기능적 장기량 부분이 거의 없죠. 나중에 보시면 기능적 장기량 부분이 0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폐에 그만큼의 유량이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오토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알랄이 33회처럼 빨라진다면은 플로우 그래프가 전부 0보다 밑에서부터 흡기가 시작되죠. 오토핍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벤트에서는 VEE라고 해서 이 오토핍을 알려주는 수치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는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오토핍이 발생한다면 환자의 환기 상태가 악화되고 호기시 플로우가 잘 빠지지 않아서 CO2 리텐션의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교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정상적인 PCAC 모드의 그래프인데요. 옆에 그래프를 본다면은 호기 때 너무 안 내려가죠. 호기 구간에 프레셔가 잘 안 빠지는 모습입니다. 플로우도 보면 뭔가 울퉁불퉁해서 잘 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상태입니다. 특히나 환자가 COPD나 아스마가 심할 경우에 이렇게 호기 기류가 더 안 빠지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환자에게 정말 많이 발생하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흡기 과정 중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플로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다가 위로 솟아오르는, 이거는 흡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자가 숨을 내뱉어 버리니까 저항하는 프레셔가 살짝 올라갔다가 호기 밸브가 열리면서 쑥 내려가는 것이죠. 플로우도 저절로 빠지다가 환자가 숨을 내쉬어버리니까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빠지는 것이죠. 흡기 과정 중에 환자가 호기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환자는 호기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이 인스피레이션 타임을 짧게 하거나 엔드 인스피레이션을 더 짧게 조절하면 환자가 숨 쉴 때 더 편해질 겁니다.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엔드 인스피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프레셔 그래프, 이거는 플로우 그래프인데요. 프레셔가 0으로 되다가 갑자기 밑으로 빠지죠. 뭔가 음압이 발생한 겁니다. 쭉 되다가 음압이 발생하고 쭉 되다가 음압이 발생해서 흡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에 플로우는 유량이 증가, 0으로 유지되다가 증가. 이건 뭐냐면은 환자가 이 구간마다 숨을 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발호흡을 조금 했는데 기계가 이를 자발호흡으로 인지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플로우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조금 더 민감하게 조절하면은 이런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기계가 이게 자발호흡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호흡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더블 트리거링으로 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유량이 더블로 체크가 돼서 호흡이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주로 ARDS 환자의 로우 타이달 볼륨 세팅 시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더 둔감하게 해주면 로우 타이달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벤틸레이터 서킷이 빠져버린 거고요. 엔도트라키알 튜브에서 환자가 이제 관을 너무 세게 깨물어 버려서 플로어나 볼륨이 아예 안 걸리는 것이죠. 환자 세데이션을 더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임상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볼륨이 흡기 때 증가됐다가 호기는 0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흡기 때 증가가 되다가 호기 때 천천히 빠지다가 갑자기 훅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리키지가 있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벤틸레이터 서킷이나 이 튜브의 깊이나 벌루닝을 평가를 해야 돼요. 어딘가 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기 주량이 빠지다가 갑자기 리키지가 발생하면서 밑으로 훅 내려가고 흡기가 시작되고. 자, 그리고 PCAC 모드에서 리키지가 너무 많아서 환자의 자발호흡으로 인정을 해버려서 기계가 계속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럼 알랄이 이렇게 빨라집니다. 분명 이때 어딘가 새는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서킷이 빠진 건 아니고 서킷이 빠졌다면은 이 프레셔가 아예 걸리지가 않아요. 따라서 벌룬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커프 프레셔를 통해서 평가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키지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 튜브가 빠져버리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VC 모드에서 환자가 흡기 도중에 더 마셔버리는 그래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터 그래프가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 아시겠죠? 한 번 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테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고 임상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주치 못지않게 벤틸레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벤틸레이터 합병증을 그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벤틸레이터 위닝 과정에 대한 것도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마지막 위닝할 때 주요 상황이 있고 벤틸레이터 팁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알람 발생 대처 방법도 적어 봤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많죠? 중환자실은 이런 광범위한 치료를 간호사가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긴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임상에서 모르고 주어진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 이에 따라서 간호사로서 만족감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전문적으로 하면 더 뿌듯하지 않겠어요? 소년 간호사와 러브메이트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으니까 문의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임상에서 부디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재밌고 쉽게 공부해서 꼭 적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